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셨습니까? 세라민, 다라민, 느리투린는데도 분명히 친형제처럼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균열이 시작된 것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창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저 밥 한 끼, 식탁 위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사소한 일에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큰일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죠. 하지만 밥을 먹는 그 편안한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허기를 채우는 그 짧은 순간에 평생 쌓아온 인격의 밑바닥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밥 먹을 때 드러나는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평생 함께 해야 할 진짜 귀인을 알아보는 눈도 함께 키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미니다 그늘림아서 그적시 미다 그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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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모두 6가지 유형의 사람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2가지 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밥상 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3살 오이노 씨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 세월 형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람 챙기는 것을 좋아하고 정이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모임이 끝날 때면 언제나 먼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열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좋은 친구들과 밥 한 끼 나누는 게 내 낙이지 라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송년 모임 장소를 정하는 자리에서 한 친구가 새로 생긴 고급 식당을 꺼냈습니다. 1인당 6만 원 남짓하는 곳이었죠. 다들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치는데 그때 한 친구가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야, 왜들 그래? 어차피 이번에도 이노가 낼 거잖아. 우리가 언제 그런 비싼 데를 가보겠냐. 그 순간 오이노 씨의 미소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서늘한 돌덩이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오이노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기꺼이 베풀었던 밥값이었는데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노가 낼 돈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호의가 어느새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 적 있으셨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각수응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심리학에선 도자스미라서 심리학에선 우리의 뇌는 아무리 강렬한 자극도 반복되면 무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매혹적인 향수도 계속 맡다 보면 코가 마비되어 더 이상 향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속된 호의의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뎌짐은 결국 이노 씨의 밥값을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흉하게 변질시킨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제 이익만을 탐하는 자, 남의 땀방울을 가볍게 취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는 결코 한 상에서 술잔을 나누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이노 씨는 분노하거나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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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메뉴판을 펼치기 전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들 각자 내잖아. 한 사람이 계속 내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앞으로는 각자 내자. 식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지갑을 열 줄 알았던 사람이 각자 내자고 하니 다들 눈빛이 흔들렸죠. 오이노 씨가 담담하게 선을 그으니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짜밥을 기대하고 나오던 친구들은 요즘 모임에 정이 없어졌다며 투덜대다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오이노 씨의 사람됨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친구들은 회비를 내면서도 더 가까이 남아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이노 씨는 떠난 친구들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선의는 누군가의 당연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의를 베풀되 그것이 권리로 착각되는 순간이 오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자 진짜 인연을 걸러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평으로 숨통을 조이는 사람입니다. 65살 박명희 씨는 최근 오랜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동네에서 이름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가격이 제법 나가는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진심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갈비찜이 오르자 동료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좋은 고기를 안 쓰나 보네. 박명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동료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을 떠먹을 때마다 간이 짜다. 반찬을 먹을 때마다 다 틀었다. 밥이 식었다. 식사 내내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희 씨, 다음엔 내가 아는 데로 가. 거기는 이 돈 절반만 줘도 훨씬 잘 나왔겠어. 여기엔 돈이 아까워. 박명희 씨는 수십만 원을 쓰고도 마음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차 한 잔 더 하자는 동료의 말에 속이 안 좋다며 서둘러 일어났죠. 집에 돌아와 온몸에 기운이 빠진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의 밑바닥에 열등감과 권력욕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빚을 지는 일입니다. 하시부리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그 빚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기꺼이 갚으려 하죠. 하지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얻어먹는 위치에 놓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 음식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아는 데가 훨씬 낫다며 안목을 과시해서 상대의 정성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불편불만이 습관이 된 자들은 맑은 하늘에서도 먹구름을 찾아내어 비를 맞으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맑은 하늘마저도 곧 회색빛으로 물들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한 분이 있습니다. 71살 이종태 씨입니다. 과거에 동업했던 지인에게 회를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지인이 회가 오르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자연산 맞아. 영 푸석푸석한 게 양식 같은데 네가 바가지 쓴 거 아니냐. 그때 이종태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을 가만히 내려놓고 지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자네 입맛이 그렇게 예민한 줄 내가 미처 몰랐네. 맛없는 걸 억지로 씹어 삼키면 쳐야지. 그러고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입맛에 회가 안 맞는다고 하니 억지로 드시게 할 수가 없네요. 이만 물려주시고 계산서는 이쪽으로 주시겠습니까? 당황한 지인이 다급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이종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지인은 이종태 씨 앞에서 다시는 음식에 트집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접하는 자리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는 순간 불평하던 상대방이 완벽한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째, 하던 식사를 잠시 멈추고 상대의 눈을 3초간 고요히 응시하십시오. 그 침묵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말없이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하던 들칠 EBS 그리고 셋째, 짧게 인정하고 단절하십시오. 아, 입맛이 참 까다로우시군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을 나선 이후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의 밥약속 명단에서 조용히 지워버리십시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동 식탁에서 이기심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68살 김성환 씨는 그날의 불쾌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등산 동호회 뒤풀이로 해물탕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는 고급 해산물이 가득했고 다들 허기진 채 음식이 익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끓어오르자 한 회원이 숟가락을 들고 냄비로 돌진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큼직한 전복들을 몽땅 자기 앞접시로 가져갔습니다. 다들 당황했습니다. 평소엔 매너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젓가락으로 모듬전을 이리저리 헤집더니 맛있어 보이는 부분만 속속 골라먹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뒤집어 놓으니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회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를 두드렸습니다. 김성환 씨는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복을 못 먹어서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할 뿐 남들이 먹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지독한 이기심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의 결여라고 해석합니다.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심각하게 고장난 상태라는 뜻이죠.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리 사이를 꼽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의 돈이든 찌개 속 고기 한 점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고기 한 점이라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남의 몫을 가로채는 사람이 훗날 수백만 원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성환 씨는 그날 이후 그 회원을 자신의 중요한 사람 목록에서 단번에 지웠습니다. 겉으로는 전과 같이 인사를 나눴지만 돈이 오가는 부탁이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한 분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먼저 집게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침 섞지 않게 덜어 먹는 게 위생적이에요. 제가 덜어드릴게요. 대의명분을 세워 행동을 막아버리니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밥상 위에서의 이기심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더 큰 순간에도 똑같이 자기 몫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의 수고는 당연히 여기고 자기 손해만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68살 정학수 씨는 지난 가을 지독한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간 날이었죠. 차가 있는 학수 씨는 운전을 도맡아 친구들 집까지 직접 데리러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단풍 구경을 마치고 다 함께 기분 좋게 밥을 먹었습니다. 총무였던 학수 씨가 밥값을 먼저 결제하고 단체 채팅방에 1인당 15,000원씩 보내면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친구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나는 아까 속이 안 좋아서 찌개는 안 먹었잖아. 그리고 사이다도 한 모금도 안 마셨어. 그러니까 찌개값 3,000원이랑 음료수값 1,000원 빼고 만일 1,000원만 보낼게. 메시지를 읽은 학수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난 감정이 아니라 가슴 한켠에서 밀려오는 지독한 서늘함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학수 씨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 4,000원이라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을 위해 자기 차를 몰고 기름값을 내고 운전대를 잡으며 봉사한 수고는 철저히 영링으로 취급하면서 오직 자기 입에 들어간 음식값만 딱딱 계산해내는 그 지독한 이기심이 끔찍하게 다가온 겁니다. 남반. 장자는 사람의 옹졸함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 짐승의 가느다란 털끝은 살피면서 수레에 실린 커다란 장작더미는 보지 못한다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한 줌 곡식을 쥐겠다고 타인의 수고를 외면하고 계산을 두드리는 자는 푼돈을 얻는 대신 자신의 곁을 지켜줄 평생의 사람을 잃게 된다. 그것이 천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사다. 그날 이후 학수 씨는 다음 모임에서 출발 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은 식대, 커피값, 그리고 내 차 기름값과 통행료까지 싹 합쳐서 깔끔하게 1인당 3만 원씩 걷고 출발하자. 보이지 않던 비용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시계값만 따지려던 친구는 운전자의 수고라는 더 큰 비용이 언급되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 옆에는 타인의 수고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손해 앞에서만 현미경을 들이대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먼저 내어주지 마십시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사준 것을 무기 삼아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68살 오영식 씨는 주민자치회에서 알게 된 지인 때문에 심한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씀씀이가 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밥을 사는 것을 즐겨했죠. 사람들을 밥을 사는 것을 어느 날 지인이 영식 씨를 따로 불러내어 값비싼 참치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기분 좋아서 대접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마시라며 때밀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얻어먹으며 영식 씨는 내심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보기보다 정이 많고 넉넉하구나.
다음에는 꼭 내가 밥을 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내일 우리 아들이 이사를 하는데 집 나를 사람이 영 부족하네요. 형님이 오셔서 잔짐 좀 같이 날라주셔야겠습니다. 아침 7시까지 오실 수 있죠. 이른 나이에 남의 집 이사짐을 나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식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가 도져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거절하려 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에이 형님, 제가 지난주에 그 비싼 참치를 누구한테 샀는데요. 동생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허리 좀 아프다고 그것 하나 못 도와주십니까? 사람 참 야박하시네. 그 순간 영식 씨는 뒤통수를 3개 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입에 넣었던 그 참치회는 호의가 아니라 영식 씨의 발목을 추참해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었던 겁니다. 돈 몇 푼으로 사람을 수족처럼 부리려 한 것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법칙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라도 받으면 본능적으로 빚을 졌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갚으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이 빚은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다음번에 차 한 잔으로 아름답게 순환되죠. 하지만 권력욕에 찌든 사람들은 이 심리적 부채감을 상대의 목을 조르는 채무 증서로 둔갑시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경고하셨습니다. 재물과 먹을 것으로 남을 복종시키려 드는 자는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는 자이니 군자는 결코 그런 자가 주는 밥으로 배를 불리지 않는다고 비슷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한 분이 있습니다. 75살 김도진 씨입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밥값을 자주 내던 회원이 이번엔 주말에 자기 시골집에 내려와 마당 잡초를 뽑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씨는 조용히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 그 회원의 앞접시 옆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는 줄 알았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밥값이 우리 시간과 노동력을 사는 일당이었구먼. 내 인건비가 밥 한 끼로 퉁치기엔 좀 비싸서 말이야. 여태 자네가 산 내 몫의 밥값은 여기 계산해 두었네. 그날 이후 그 회원은 밥값을 무기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드는 행동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지나치게 비싼 밥을 대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경계하십시오. 밥값을 무기로 꺼내드는 순간 그 즉시 현금으로 빚을 청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돈으로 상하관계를 나누려는 모임은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만 달라붙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65살 송인숙 씨는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인숙 씨는 그 동생을 끔찍이 챙겼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면 넉넉히 담아 나누었고 남편 문제로 속상해할 때는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열의 9은 인숙 씨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밥 사주니까 너무 좋다. 언니밖에 없어. 라는 그 달콤한 말에 인숙 씨는 자신의 돈과 감정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인숙 씨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통증도 컸지만 나이 들어 병실에 누운 고립감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이 하나둘 병문안을 다녀갔지만 가장 먼저 달려올 줄 알았던 그 동생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을 견디다 못해 인숙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동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심지어 가벼운 짜증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아유, 언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나 원래 병원 냄새 싫어해서 병문안 같은 거 잘 안 가는 거 알잖아. 언니 퇴원하면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살게. 전화가 끊어지고 인숙 씨는 병실 침대에 멍하니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친 다리의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냄새가 싫다는 그 가벼운 변명 하나로 자신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당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비대칭과 매몰 비용의 오류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교묘하게 관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밥을 얻어먹으면 장단을 잘 맞춰주고 달콤한 칭찬으로 기분을 띄워주는데 능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면 단건을 정을 기분을 칭찬으로 그리고 기분을 정을 나누고 있다고 단건을 정을 하지만 이들의 본심은 내게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오는 철저한 계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일말의 가책도 없이 가장 먼저 곁을 떠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의 척박한 시간 속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남의 잔치집 고기는 다투어 먹으려 하면서 남의 초상집 곡소리에는 귀를 막는 자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이니 그립다.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아픔을 외면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술잔을 내어주지 말라. 비슷한 배신을 겪었지만 다르게 대처한 분이 있습니다. 76살 한정우 씨는 평생 동생처럼 생각하며 밥을 사 먹이고 대소사를 다 챙겨주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정우 씨의 아내상에는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후배가 아이고 형님, 제가 그때 지방 출장이 있어서 깜빡했습니다. 라며 멋쩍게 웃었을 때 한정우 씨는 울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하고 담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출장 가느라 바빴구나. 네스트.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길로 후배의 전화번호를 영원히 삭제했습니다. 며칠 뒤 후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형님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라며 전화를 걸어왔을 때 한정우 씨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 자네 얼굴을 못 봤으니 밥을 같이 먹을 얼굴도 잊어버렸네. 앞으로 내 밥상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자네도 알아서 챙겨 먹게나. 한정우 씨는 그동안 사주었던 밥값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밥값 몇 푼으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곁을 지켜주지 않을 가짜 인연을 완벽하게 걸러냈다고 생각했죠. 세근틀을 이정보로, 이령부로, 이정부로, 미정부로 여러분, 나의 아픔을 단 한 번이라도 외면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밥 약속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섭섭함을 굳이 말로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한정우 씨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조용히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6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둘째, 대접받으면서 불평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공동 식탁에서 자기 몫만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넷째, 내 수고는 0으로 치고 자기 손해만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 다섯째, 밥값을 무기 삼아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
여섯째, 좋을 때만 달라붙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이 여섯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수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뻔뻔함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죠. 이 여섯 유형은 바로 그 수호지심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갑을 닫고 자리를 거두고 침묵함으로써 나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문을 닫아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삭막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불량한 인연들을 걸러내고 고요해진 그 자리에 이제는 평생 함께해야 할 진짜 귀인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게라도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2살 박서연 씨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치이며 마음에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생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밥을 사보고 이 동생도 똑같이 얌체군다면 이 인연도 여기서 정리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늘 하던 대로 계산서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밥값은 두 사람 몫으로 8만 원 남짓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데 동생이 서연 씨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언니 덕분에 입이 호강했어요. 반찬도 너무 정갈하고 무엇보다 언니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밥이 꿀맛이었어. 정말 귀하게 대접받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그저 의례적으로 던지는 잘 먹었어라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다정히 맞추고 상대의 정성을 온전히 알아주는 꽉 찬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서연 씨를 근사한 카페로 이끌었고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하며 기분 좋게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커피값으로 25,000원 남짓이 나왔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서연 씨가 여전히 55,000원의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연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손해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따뜻한 난로가 켜진 듯 벅찬 풍요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생이랑 다음번에도 기분 좋게 밥을 먹어야겠다. 그때는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 여러분, 이 짧은 식사 자리에서 서연 씨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자존감과 풍요의 심리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늘 가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푸는 순간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느끼죠. 반면 밥을 얻어먹고 환하게 웃으며 차는 꼭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써준 상대방의 귀한 마음씨에 기어코 화답하려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죠. 맹자는 사양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양보할 줄 알고 남의 호의를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송구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예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삼초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Then this middle, 네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물에 새겨 흔적을 남기지 말고 잊어버리되 남이 내게 베푼 작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잊지 말라.
이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곁에 둘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가난하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보답이 반드시 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얻어먹은 다음 날 아침, 어제 언니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 오늘 날씨 차가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 라며 마음 담은 안부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 혹은 며칠 뒤 자기가 직접 담근 장아찌 한 통을 들고 와 어제 밥 사준 게 고마워서라며 수줍게 내미는 사람. 이 귀한 마음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단단히 심어두십시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다정한 사람입니다. 72살 윤정호 씨는 막역하게 지내는 후배와 시장통에 허름한 칼국수 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지긋한 연세의 식당 아주머니가 혼자 홀을 보느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칼국수가 나오자 바쁘게 돌아서려는 아주머니를 향해 후배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유독 바쁘시네요. 뜨거운데 조심히 다니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바쁘게 굳어있던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후배의 배려는 밥을 다 먹은 뒤에 더욱 빛났습니다. 식탁 위에 너부러져 있던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한 곳으로 포개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라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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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러져 있던 다라가테 그릇들을 바쁜 아주머니가 바로 상을 치울 수 있도록 말끔히 정리한 겁니다. 윤정호 씨가 뭘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치우나 두고 가면 치워주실 텐데 라고 묻자 후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치우기 편하게 그릇 몇 개 포개어 놓는 게 뭐 대수라고요. 저분들 허리 한번 덜 굽히게 해드리면 그게 서로 좋은 일이죠. 그 순간 윤정호 씨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뿌리가 뻗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후배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과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윤정호 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고 힘이 빠지는 날이 와도 이 친구만큼은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슨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과 동등하거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은 인성이 아니라 본능이죠. 하지만 지위가 낮거나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억눌려 있던 인간의 진짜 민낯이 튀어나옵니다. 율곡이 이 선생도 가르치셨습니다. 윗사람에게 공손한 것은 누구나 하는 처세지만 아랫사람에게 다정한 것은 군자의 참된 성품이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종업원의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며 막말을 쏟아낸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나를 향해 미소 짓던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인맥이기에 꾸며낸 가짜 얼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은 언젠가 쇠퇴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서서히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식당 종업원의 실수에 막대하는 사람은 내가 병들고 약해질 때 나를 향해서도 똑같이 대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름도 모르는 식당 직원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훗날 내가 초라해진 모습을 하더라도 한결같이 따뜻한 온기로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뜻밖의 실수가 발생한 3초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바쁘신가 보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라며 여유롭게 둥글게 넘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훗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품어줄 사람입니다. 이 3초의 여유를 가진 사람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들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밥을 먹는 그 짧은 자리에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6 유형이었습니다. 첫째,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각자 내자는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그으십시오. 둘째, 대접받으면서 불평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절대 사과하지 마시고 음식을 치우고 계산서를 먼저 요청하십시오. 셋째, 공동식탁에서 이기심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 먼저 집게를 들어 공평하게 나누고 그 사람의 이름을 중요한 목록에서 지우십시오. 넷째, 나의 수고는 0으로 치고 자기 손해만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비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명확히 하십시오. 다섯째, 밥값을 무기 삼아 통제하려는 사람. 즉시 현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동등한 관계를 선언하십시오. 여섯째, 좋을 때만 달라붙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섭섭함을 굳이 말로 꺼내지 마시고 조용히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두 유형이었습니다. 작게라도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식당 직원에게도 다정한 사람. 이 두 유형의 사람이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사준 밥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사람. 식당 직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사람. 그릇을 포개어 놓고 일어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의 외로운 시간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물에 새겨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남이 내게 베푼 작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 비바람이 불어도 잊지 말라.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얌체 같은 지인이 떠올라 씁쓸해지셨을 수도 있고 고마운 인연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꺼이 지갑을 털어 밥을 사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진짜 귀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밥 약속을 거절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그려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인생의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인연 안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